출발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을과 이웃을 이어주는 마을방송국 단팥방 고소한 목요일 연꽃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자신 나이의 2배속으로 달려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실감나는 요즘이네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에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채경, 홍옥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채경입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많이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날이 추울 때는 방 안에서 책 읽기가 참 좋잖아요. 저는 요즘 정신이 좀 산만했나? 그래서 요즘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 네. 또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법정 스님이 말씀한 거를 시인 류시아 님이 엮었어요. 그래서 제목은 오래된 책인데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라는 제목인데 약간 잠언집 같은 시집 느낌도 주고 에세이 같은 느낌도 주는데요. 그거를 많이는 읽지 않고 하루에 한 10분씩 읽어요. 네. 그러면 명상하는 것처럼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단어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가 생각할 거리를 줘서 이 깊어가는 가을에, 겨울에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추천해드려요.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네요. 홍옥님은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홍옥입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참 추운데요. 좀 전에 채경님이 말씀해 주신 책 한번 읽어보고 싶긴 하네요. 리시아님 저 되게 팬이거든요. 많이들 좋아하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세대한테는 익숙한 시인이기도 해요. 맞아요. 뭐 수필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류시아 시인님이 엮기만 했으니까 법정 스님의 그 글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더 궁금해지기도 하죠. 네, 그러네요. 맞아요. 오늘은 원작이 있는 영화 한 편을 보고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클리어 키건의 소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죠.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실래요, 채경님? 네. 저는 이 작품을 사실 영화를 먼저 보고 나중에 소설을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소설 이야기를 할게요. 네네네. 이 소설의 배경은 1985년에 아일랜드의 작은 도시 뉴로스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는데요. 주인공이 빌 펄롱이라는 사람인데 이 빌 펄롱의 한 개인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침묵의 벽을 허무는지를 조명하는 이야기예요. 큰 줄기는. 아일랜드 현대사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은 막달레나 수녀원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오랜 기간 마을의 집단적 침묵 속에서 발생한 미혼모, 매춘부, 가출 청소년 등에게 가해진 비극적인 학대 사건을 작가가 비교적 담담한 표현과 섬세한 느낌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내내 굉장히 문장 하나하나가 담백하지만 긴 여운을 남겼거든요. 굉장히 저는 그 작가의 그 글솜씨에 매료되면서 집중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그 스토리를 잠깐 짧게 요약하자면 소설 속 주인공 빌 펄롱은 석탄 야적장에서 석탄 배달업으로 생계를 잇는 딸이 5명 있는 오자매의 소시민 가장인데요. 어느 날 마을 수녀원에 석탄을 배달하러 갔고 그곳 창고에서 숨어있는 소녀 하나를 발견하죠. 그럼으로 인해서 수녀원의 실상을 알게 되고 원래 수녀원에서는 세탁업을 운영했는데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미혼모이거나 어린 가출 소녀이거나 매춘부 또는 부정행위자 등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수녀원은 이들의 약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노동 착취를 하고 있었죠. 펄롱은 그중 구출을 호소한 한 소녀를 침묵하는 아내와 마을 사람들과의 내적인 갈등을 빚는데 그걸 이겨내고 책에서는 수녀원 밖으로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용기 있게 그 문제에 직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영화는 책의 분위기를 많이 살렸고 영화적인 표현 방법으로
원 작가의 의도를 제 개인적으로는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홍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채경님이 줄거리를 얘기해 주셨는데 우선 이 막달레나 세탁소의 이야기를 알려면 아일랜드의 좀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아일랜드가 보면은 1920년대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즈음이 아일랜드가 지금 북아일랜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북아일랜드가 있고 거기서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아일랜드가 아일랜드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아일랜드 공화국이 그 당시 유럽이 굉장히 혼란하던 시기여서 또 기근도 심했고 그래서 인구수도 얼마 안 됐는데 나라가 이렇게 별로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독교 그러니까 카톨릭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쵸. 그때는 국가 복지 정책이나 복지 혜택이 그렇게 안정적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복지의 부분을 종교단체가 굉장히 많이 대체하던 시대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 막델레나 그 수녀원은 아일랜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국, 호주, 유럽 전반에 걸친 대부분의 나라에 있었고 종교단체가 권력과 돈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킬리언 머피라는 주인공 배우도 영화에서 보면은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분이 이제 인터뷰한 걸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많은 아일랜드 지인들이 다 이 연관된 분을 다 한 명씩 가족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그 아일랜드가 이제야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다. 그 사람들의 고통이. 그래서 자기가 이런 영화를 만들므로 해서 그거를 치유하고자 하는 생각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가 만들어질 즈음에 이 킬리언 머피가 뭐죠? 오펜하이머를 찍고 있을 당시 맞아요. 전에 이미 작업을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펜하이머를 할 때 맷 데이먼에게 원고를 건넸고 맷 데이먼하고 그 누구죠? 벤 애플릭이 하는 제작사에 제작을 했고 직접 프로듀싱까지 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팀 밀란츠 감독이 연출을 했다고 해요. 예전에도 킬리언 머피와 작업을 해본 감독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연기를 보면 굉장히 잔잔하지만 대사도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표정과 소리와 행동으로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보통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도 원작에서의 그 암울한 느낌, 그 침체되어 있는 그 어두운 북아일랜드의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영화 그대로 원작 그대로 영화에서 쓰여진 것 같아서 감독의 연출이 꽤 저 원작과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듀싱도 그 킬리언 머피가 했다고 해요. 네. 1922년부터 1996년까지 무려 74년 동안 자행된 인권 유린이 벌어졌다는 것도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엄청난 시간이죠. 네,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더 놀랍기도 해요. 결국은 엄청난 권력으로 정치, 사회, 경찰 등 다양한 권력기관들의 비호가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1985년도가 배경인 영화인데 그 시대의 아일랜드의 소도시에서의 모습을 북유럽의 암울한 겨울 풍광으로 잘 담아냈다고 느꼈어요. 그렇죠. 네. 당시 그 책 속에서든 영화에서든 당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오히려 착취의 대상이었다는 거. 사회적 약자였는데 아일랜드 카톨릭 수녀회의 비극적인 어떤 행태죠. 네, 맞아요. 거기에 1980년대 아일랜드의 막달레나 수녀원에서 운영한 세탁소의 그 폭력적인 행태는 꽤 오랜 기간 계속되었고 끊임없이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는 됐었던가 봐요. 맞아요. 그렇지만
12년인가 그 막달레나 시스터즈 그렇죠. 이 네, 수용소를 네. 배경으로 한 영화가 나온 다음에 굉장히 이슈가 됐다고 그렇죠. 해요. 그래서 그 오랜 기간 그 악행이라고 해야겠죠. 사회적인 그쵸. 그런 문제가. 악행이 이루어졌지만 아일랜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은 2013년에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 오랜 시간 후에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 접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착취 행태가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공론화돼서 해결되는 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 예. 생각보다는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이 이렇다고 완벽한 마무리는 아니겠지만 그렇지. 마무리가 되는 시간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됐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배상이 됐대요? 배상이 글쎄 이제 그 배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 공식적인 사과, 그 문구는 총리의 사과가 이 정도 있었다는 거는 맞아요. 네. 이게 제가 그 조금 찾아봤는데 그 막달레나 시스터즈라는 영화가 공론 이슈가 되고 그래서 교황이 사과까지 했대요. 그리고 맞아. 이 수녀원을 정식 카톨릭 재단의 기관이 아니다라고 선언까지를 하고 이 사람들한테 배상을 요구했는데 사과는 했고 국가적인 배상은 없었대요. 네, 안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야, 저거 국가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다면 배상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제 이게 언론에서 언론에 이건 우리가 지금 이런 문구는 언론에서 드러난 그 문구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거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알려진 바로는 사과와 함께 배상은 들어갔다 이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노동 착취처럼 그렇죠. 그 당시 왜 세탁소냐? 그럼 이 복지 시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종교 단체에서 국가가 이제 복지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던 시기였으니까 그걸 종교기관에서 대체를 해서 요즘도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많죠. 근데 왜 세탁소냐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 가장 노동 강도가 자본 없이 그냥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세탁이 가장 큰 일이었대요. 그 수도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잠도 안 재우고 일을 시켰고 그다음에 여기 끌려온 여성들 얘기를 보면은 예뻐서 그냥 끌려간 예뻐서 그 문란한 사회를 만든다 이래서 그냥 끌고 가고 그거를 좀 더 깊게 보면 마녀 사냥일 수도 있죠. 맞아요. 그렇게 여자들을 그리고 아이들을 낳게 되면 미혼모도 끌고 갔으니까 미혼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수출도 하고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입양, 일이 있었죠. 해외 입양 같은 맞아요. 경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맞아요. 보면은 그 영화에서 그런 대사는 나죠. 아빠는 없다 그러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힘듦을 겪고 있는데 그 여자들을 그렇게 만든 남자들에 대한 이게 책은 어떤지 제가 안 읽어서 정말 마녀사냥 같아요. 여성의 인권이 거의 없는 시대적이죠. 그 시절의 여성의 인권은 거의 사실 그 서구에서도 여성의 투표권이 생긴 지는 생각보다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의 여성의 인권이라는 건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있었을까? 거의 뭐 아버지나 가족의 부속이지 않았어요. 딸들은? 여기 지금 이 책에 주된 주제가 침묵의 위험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된 그 피해자들은 여성이었지만 그 세탁소를 이용한 그 주요 고객은 또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논제로 하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깨끗하게 그 세탁물을 맡겨서 그 각 가정에 일손을 덜 수 있는 그곳이 그 막달라네 수녀원의 세탁업이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주부들이 선호하면서 세탁 일을 맡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세탁 그 수녀원에서 자행되는 그거를 암암리에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내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침묵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 일상의 편리함을 도모한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결국은 여성의 적이 여성이에요?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세탁소가 발명되기 이전에 이제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세탁기. 네, 세탁기 발명 전에 이런 수도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그 세탁소라는 세탁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는 게 굉장히 필요했고, 그 다음에 아마 세탁기는 발명됐지만 세탁기가 아일랜드의 그 빈곤함에 각 가정에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세탁업을 맞아요. 맡아서 하는 곳이 성행했을 그쵸.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탁기가 발명된 이후에는 왜 이걸 멈추지 못했냐. 필요성이 없어졌는데 근데 그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진상을 아는 사람도 있고 묵인한 사람도 있지만 진짜 모르고 후원처럼 하던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내 집에 세탁기가 있지만 여기에 맡금으로써 난 좋은 일을 하고 있어. 후원을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었겠다.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역할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예술의 힘이 막달레나 시스터즈라는 영화의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이 해결 아닌 해결? 근데 영화화 그렇게 영화화 되기까지라면 그 안에 벌써 암암리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영화에서 보면 미혼모 딸 아이를 끌고 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 가족 내에서도 저 사람이 있는 게 우리 집의 오점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그쵸? 그런 많죠. 거 있을 수 있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화에서도 묵인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수녀원에 연관돼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야 하고. 그 소녀가 그 수녀원에 끌려와가지고 그 이제 그 수녀 현관에서 그 막 계속 자기 아빠를 부르잖아요. 아마 아빠는 보여지진 않지만 그 저 차에서 이제 이 아이를 데려다주고 엄마가 끌고 내려서 수녀한테 인계를 할 때 이 아이가 계속 아빠를 찾아요. 도와달라고. 그럴 때 아빠의 침묵이 있죠. 그거를 석탄광 속에서 그 펄롱이 이렇게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펄롱의 그 눈빛, 그때 보여주는 그 침묵의 눈빛이 이 영화에 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공동체 부조리와 또 암묵적인 묵인 그런 것들이 인간 내면의 고뇌와 어떤 상처를 통해서 그 침묵과 용기 사이에 갈등을 빚게 되고 그거를 침묵을 딛고 작은 용기를 냈을 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 작품 속에서 미혼모였던 그 빌 펄롱의 어머니도 미혼모였잖아요. 그렇죠. 미혼모였던 어머니와 지역 수녀원에서 석탄 배달을 하다 만난 끔찍한 상황에 처한 미혼모를 대비시켜줬어요. 맞아요. 자신의 어머니는 도움을 받았고 그 석탄 창고에서 구출한 소녀는 도움을 못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장면을 갈등을 해요, 펄롱이. 그러면서 그 펄롱의 내면 연기, 갈등하는 모습을 저도 영화를 보면서 킬리언 머피가 어떻게 표현해낼까가 굉장히 관심사였죠. 네, 그랬죠. 그런데 역시 제가 킬리언 머피의 눈 연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눈빛. 그런데 네네 그 공허한 눈빛 연기로 그러한 것들을 잘 표현을 해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이제 성실함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가 이룬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선택적인 갈등이었잖아요. 이제 그쵸. 당시 이제 어쩌 보면 가족들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는 그 권력자들한테 맞서는 한 남자의 용기가 어떤 변화로 이어질까 하고 궁금했고요. 그 갈등의 한가운데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의 선택이 큰 사건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작은 선택들이라는 것을 섬세하고 차분하게
그러나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죠. 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제목과는 다르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선택의 무게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침묵과 저항의 경계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정의인지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약자가 약자를 구하는 구도잖아요. 권력자가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훨씬 그 와이프와의 대화를 보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와이프는 현실적인 고민. 내 딸은 그러지 않을 거야. 우리 딸이 그런 게 아니잖아. 남자는 그 킬리언 머피는 이게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둘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와이프의 그렇죠. 대사나 남편의 충분히 대사나. 가능한 대화죠. 네. 대화들이 네, 이어지죠. 네. 그런데 이런 마을 사람들도 다 침묵하고 이런 중간에 그 킬리언 머피가 고통받는 사람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게 얼마나 그 용기 있고 큰 행동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그 침묵하는 그 상태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상태일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그래서 않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장이 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억압이나 불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그 작품들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이 영화나 이 소설은 일상의 무게 속에서 놓쳐버리기 쉬운 사소한 것들이지만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잡아서 뭔가 작은 노력을 했을 때 변화된 모습 이거를 추측할 수 있게끔 해줘요. 저희한테. 맞아요. 어찌 보면 이 영화는 아일랜드라는 우리들한테는 좀 낯선 듯한 먼 나라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을 다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은 있었다고 봐요. 그렇죠. 네, 흔하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간간히 우리도 뉴스로도 접할 수 있는 거였고요. 이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착취의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간간히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기도 해서 우리가 그래도 좀 뉴스로나 이렇게 많이 접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 책을 읽고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와 비슷한 사례들 많았는데 그중에 저는 먼저 공지영이죠. 네. 네, 공지영 작가가 소설로 표현한 도간이라는 영화와 책이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그게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맞아요. 그거 얼마 안 됐어요. 2000년대 초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인데 청각장애 학생들의 교육기관인데 그곳의 관리자들, 뭐 교장, 교감, 심지어는 행정실 직원들까지 그 청각장애 아들을 성폭력을 했어요. 맞아요. 공공연하게 숨겨진 사실처럼. 예, 예. 그래서 이제 소설과 영화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장면들을 묘사하고 그래서 우리 그 나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줬던 생각이 맞아요. 나고 뭐 지금도 다 풀려졌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 유명한 형제복지원 사건. 맞죠. 네네네. 그래서 교육기관과 종교단체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들이어서 특히나 맞아. 더 충격을 받았던 생각이 나요. 결국 나라가 다르다 뿐이지 거의 같은 사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종교단체에서 이루어진. 그게 가장 아이러니한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회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기관과 종교단체에서 도리어 도리어 폭력이 이루어졌다는 거. 네, 그렇죠. 의한 폭력이었으니까 네. 더 받아들일 때 좀 힘든 사건들이었긴 했어요. 그렇죠. 어머님. 네. 종교단체, 종교를 작년부터 이 종교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권력과 어떤 힘과 돈이 들어가면 그게 종교가 퇴색되는 게 순식간인 것 같아요. 특히 돈.
무서워요. 종교라는 게 무엇인가? 종교를 그냥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는 일부의 사람들의 네. 행태겠죠. 그렇죠. 아주 적죠.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겠죠. 근데 보면은 이런 사건들을 다루는 작가, 그다음에 영화인 이런 분들의 이런 예술 작품으로 인해서 많이 알려진 일반들에게 네, 많이 그런 알려졌어요. 힘이 저는 필요하다고.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러면 이 영화에서 왜 킬리언 머피가 보여준 연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빌 팔롱을 연기한 킬리언 머피는 과하지 않은 시선, 아까 말씀하셨던 눈빛, 그리고 목소리, 네. 그리고 마음의 균열을 담백하게 보여주죠. 두 분은 어떠셨어요? 킬리언 머피 연기. 저는 그 책 속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내가 아일린이었을 거야. 네네네, 아일린이 굉장히 그 일상에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게 습관처럼 루틴이 정해져 있어서 끊임없이 그 루틴대로 일을 하잖아요. 바지런한 사람을 바지런해요. 표현하죠. 네. 그래서 A가 끝나면 B를 바로 하고 B 하면서 딸들에게 C, D를 연결시켜주고 남편에게도 E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 일을 하는데 그때 그 펄롱이 잠깐 쉼을 하면 어떨까.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나를 생각했어요. 나도 참 끊임없이 뭔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쉼을 생각은 하지만 그 쉼을 그 시간을 확보하는 거 내 마음속에서 그거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킬리언 머피는 그 장면을 눈빛 하나로 그 느낌을 줬어요. 분주히 움직이는 거기에서. 아일린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아일린의 그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펄롱이 자기 일을 하긴 해요. 아일린의 등살에.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뭔가 아쉬운 그 표정 이런 것들은 말로 하지 않고도 행동으로 그 분위기를 자아내야 되는데 그러한 면에서 그 킬리언 머피가 잘 표현을 했다. 그리고 갈등하는 그것도 그 대사가 없이도 갈등하는 그 흔들리는 눈빛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잘 표현을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죠. 좋았어요. 어머님은 어때요? 지금 언니가 그 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연기라기보다 그 킬리언 머피가 의자를 갖다 놓고 창가 하나 세로 창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던 장면이 그 장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물론 원작에서도 느낌이 살기는 책을 볼 때 그게 있는데 그거를 영화적인 표현은 감독의 연출력이 아닐까 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어두운 그 느낌을 거기는 색채를 거의 어둡게 쓰잖아요. 맞아요. 영화 전체가. 그랬을 때 그 뒷모습, 옆모습을 그 창가에 그 흐릿한 그 회색빛 빛으로 빛 앞에 의자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그 새벽에 아침을 바라볼 때 느낌이 그거는 감독의 연출도 물론 머피의 연기력도 좋긴 했지만 감독의 연출력이 좋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접근을 영화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님 말씀한 그 창가에 앉아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공허함을 표현하고는 있는데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정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느낌을 내가 온전히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책을 보니까 그 장면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킬리언 머피가 그 눈동자로 그 호흡으로 표현을 했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 이해를 좀 더 하게 됐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이거를 하게 된 게 최경님이 이제 원작을 먼저 얘기를 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책을 먼저 읽은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한동안 영화를 봐야지 영화도 보라고 그랬었잖아요. 영화를 봐야지 그랬는데 못 봤어요. 그 느낌이 원작의 느낌이 너무 이제 오랫동안 남아서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는 사실
만약에 이걸 원작을 읽지 않고 영화를 봤으면은 굉장히 불친절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 상황이 저예요. 원작을 보지 않은 사람이 영화를 봤을 때는 사실 이거를 즐기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한 결과를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컷마다. 심지어 마지막도 그렇게 끝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회상 장면도 설명 없이 넘어가니까 맞아요. 이게 그렇죠. 뭐지? 라는 생각도 들게 하죠. 그리고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네드 아저씨일 거라는 그 추측은 하지만 원작에서도 그래요. 그 어떤 것도 결과를 얘기하지 않고 하는 사실 그냥 보면 굉장히 재미없는 영화일 수 있어요. 근데 언니들이 이제 이거 영화 보라고 하는데 쿠팡인데 또 2,500원을 결제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봤어요. 2,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500원 올랐더라고요. 올랐어요? 또 그 사이? 2,500원 됐어요. 그래가지고 500원에 내가 목숨 이걸 걸어. 일단 그냥 우리가 직업이 마을방송이긴 하지만 이걸 어쨌든 일로 접근해서 영화를 보는 것은 조금 마음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고 유튜브에서도 그 관련된 것들, 책과 영화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찾아보고 영화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남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영화가. 아마 좀 달라요. 영화를 볼 때 네. 보는 자세, 첫 자세가 어떤 거냐에 그렇죠. 따라서.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어쨌든 기반 지식은 알고 봐야겠다 싶어서 찾아봤는데 예술가들이 굉장히 좋은 직업일 수 있다. 아픔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할 때 누군가는 글로, 누군가는 영화로 치유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당사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이 끼치고 그게 해결까지는 아니어도 치유가 되는 과정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순간 와 예술가들 정말 정의롭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부럽다. 그렇죠. 그럼 나는 뭘로 푸나 일반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예술로 푸는데 난 뭘로 풀고 있나 이 생각을 그들이 하죠. 풀어놓은 영화를 보고 책을 읽으면서 풀어놓은 감상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 뭐. 다 예술가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세상에. 네. 우리는 감상자로서 그 책을, 영화를 즐기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다 즐기신 두 분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끝인가요? 말씀 있을까요? 더 하시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한마디만 강조할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도 좋았지만 클레어 키건이라는 작가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작가의 책을 4권 썼어요. 4권밖에 안 썼는데 4권 다 그 세상의 평론에 극찬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중에 맡겨진 소녀라는 책을 저는 하나 읽고 그다음에 이 책을 읽었는데 두 책 다 정말 추천드려요. 맞아요. 그리고 클레어 키건은 제가 좋아하는 글 스타일에 담백하게 큰 미사 여구 없이. 그래서 아주 담담하게 작품을 읽는데 여운을 길게 남겨주는 그 문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짧아요.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번역하신 분 인터뷰를 봤는데도 그분이 그렇게 글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덜어내고 최대한 담백하게 미사여구 작가다. 없이. 네, 맞아요. 나도 요번에 최경님이 권해서 이분을 알게 됐거든요. 이 책을 알게 됐어요. 정말 좋은 걸 권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 한마디로 끝냅니다. 네. 이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미혼모인 펄롱의 어머니를 받아주고 돌봐준 미시즈 윌슨에 대한 감사함을 나타내는 말이죠. 책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펄롱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했으나 그럼에도 펄롱은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들은 어떻게든 해 나가리라 기대했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이 겨울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들의 사소하지만 작은 손길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고소한 목요일 영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